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법률행위 해석부터 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봤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법률행위 공부할 때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표시였죠. 결국 몇 페이지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37쪽이네요. 37쪽. 그러니까 법률행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의사표시였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해석하려면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통설은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동기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집을 한 채 산다,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면 사는 이유, 연유가 있겠죠. 동기가 있고. 근데 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할 텐데 현재 우리 통설은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일 뿐이지 의사표시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구성 요소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표시의사라는 것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통설은 표시의사도 구성 요소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예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두 가지. 그러니까 표시의사라는 건 뭐냐면 이 표시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표시의사인데 얘도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대표적인 사건은 뭐 있었냐면 그 독일의 포도주 경매장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독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경매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격을 부르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응찰을 하는 거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여행 온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쪽에 친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야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갑자기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경매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통설은 표시의사가 구성 요소가 아니래. 그러면 이 학설에 의하면 이건 낙찰된 거예요, 안 된 거야? 된 거다라는 거예요. 된 거다. 표시행위를 했잖아요. 표시행위를 했는데 표시할 의사는 없었어. 그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두 개만 멀쩡하면 되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럼 포도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이제 나중에 그거는 착오의 문제로 취소를 논의하는 거고요. 표시의사는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뭐만 멀쩡하면 되는 거냐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두 개만 멀쩡하면 의사표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의사표시는 뭐랑 뭐랑 합쳐진 말이겠어요. 의사랑 표시. 그러니까 의사랑 표시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 여길 것이냐에 대해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의사를 강조하는 입장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를 봐야 한다는 거고 표시행위는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시했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이제 표시주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갑은 진이가 A라는 의사였는데 표시는 B라고 했다라고 하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따를 때 B라는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진이는 A인데 표시를 B로 했을 때 의사주의에 따르면 B라는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이 표시는 무효가 되겠죠. 뭐가 중요하니까? 진이. 그러면 표시주의에 따르면 B라는 표시는 유효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본 거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갑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립대학교 조교수였어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근데 이제 이 사립대 조교수가 학교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만둘 의사는 없었는데 학생들이 물러나라고 맨날 데모하니까 사건 무마용으로 사직서를 낸 거야. 사직서를 내면 얘는 어떤 생각이냐면 학교 쪽에서
아이, 좀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괜찮아. 라고 반려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학교 측에서 자네의 뜻을 소중히 알겠네 이러면서 이제 수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진이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의사주에 따른다면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의사주에 따르면 무효죠. 그럴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표시주에 따르면 얘 의사와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표시주에 따르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학설상 대립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좀 하긴 했는데 표시주의로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죠.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보는 이게 뭐냐면 비진의 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금 절충을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무효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무효를 규정하지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 혼인이나 이혼이나 입양 이런 가족법상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혼인, 가족 관계를 창설하겠다라는 것은 표시가 중요할까, 의사가 중요할까? 의사주의.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로 기울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다 제3법이니까 제3법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다라는 얘기고, 계속 나오겠지만 동기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봤었냐면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었던 게 뭐야? 칼을 한 자루 샀는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샀다.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겠네. 동기는 계약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마음속으로 범죄를 저질러야지라고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전혀 모른 척하고 칼을 한 자루 사면 그 칼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거예요.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이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 앞에서 그 얘기한 거고, 또 오늘 뭐 볼 거냐면 착오 공부할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였대. 그럼 계약 내용의 착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석은 우리가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표시에서 드러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고요. 그 표의자 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다면 갑이 표의자고요.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상대방이죠. 그럼 이때 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 바로 뭐냐면 자연적 해석, 그 사람의 진위를 탐구하는 거죠. 그럼 규범적 해석은 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건 상대방이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받았을 때 표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표시 행위가 부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뭐라고 됐어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건. 써있네? 객관적 의미 탐구라고 그죠? 규범적 해석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오표시 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오표시라는 건 뭐야? 표시가 잘못된 거야. 표시가 잘못된 건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그건 합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잘못된 표시는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독일 사례 중에 A와 B라는 사람이 기관총 매매 계약을 했어요. 기관총 매매. 적법하다고 가정하고 기관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에다가 기관총이라고 쓰기 좀 그래서 피아노 열대라고 적었대. 그러면 실제로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서에 피아노로 적었을 때 나중에 B는 A에게 기관총 줘야 돼요? 피아노 줘야 돼? 기관총 줘야죠. 이렇게 주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아노라고 쓴 건 잘못된 표시일 뿐이에요. 그럼 잘못된 표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오표시 무의 법칙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갑이 X토지와 Y토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X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Y토지라고 계약서를 잘못 썼대요. 그러니까 X토지 계약을 했는데 Y토지라고 계약서를 썼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X토지라는 거예요? Y토지라는 거예요? X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쓸 때는 실수로 100번지를 101번지로 잘못 썼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 쓴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오표시 무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등기도 Y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Y토지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원인이 없는데 등기가 됐으니 이건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당연히 을에게 Y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현재 Y토지 소유자가 그럼 누구라는 거야? Y토지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래,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인 거야? 갑.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X토지 이전 의무가 있고요.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Y토지는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Y토지 등기가 을에게 돼 있는 바람에 병이라는 애가 이게 을 건 줄 알고 Y토지를 이전받았어요. Y토지를 산 거지, 얘한테. 자, 그러면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소유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 그럼 당연히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을과 병에게 등기 Y 등기를 말소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무효 등기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X토지 안 넘겨줘도 돼요? 넘겨줘야 돼. X토지. 이건 넘겨줘야죠. X토지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이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오표시 무효에서 지문 중에 조심하실 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착오는 없습니다. X토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착오한 게 있어요? 합치했어요. 합치했죠. 그러니까 X토지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자체가 없고요. 또 이제 뭐라고 묻냐면 Y토지 계약에 대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Y토지 계약을 착오 취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있을 수 없냐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무효나 취소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뭐가 돼야 돼? 성립이 돼야 돼. 성립. 근데 Y토지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된 적이 없으니 Y토지에는 착오 취소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착오 취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왜? 당사자가 완전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진위에 동의했다라고 써 있으면 착오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진위의 합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문제가 나올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랑 자기 물건을 하나 팔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걸 얼마에 팔 생각이었냐면 진위는 960만 원에 팔 생각인데 얘가 실수로 표시를 690만 원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을이 받아본 청약서에는 얼마라고 지금 써 있는 거야? 690만 원. 그래서 얘가 좋아요라고 승낙을 했대요.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계약은 얼마에 성립하는 거야? 표시된 대로 690만 원에 성립하는 거고 갑은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를 논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표시는 690이라고 돼 있었지만 요 상대방이 갑의 진위를 알고 진위에 동의했대요. 그럼 계약은 얼마에 성립하는 거예요? 906.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진위에 동의했다면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960의 완전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규범적 해석은 표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냐면 총완결 사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모든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총완결 사건은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요 을이 일부만 변제했대. 50만 원만 변제했는데 갑이 영수증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나중에 야, 너 50만 원 덜 갚은 거 빨리 갚아 이랬더니 아니 네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줬잖아.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면제해 준 거지 나는 갚을 필요 없어 라고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거야.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총완결.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안 갚아. 나머지는 탕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이 각서를 써줬어요. 얘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써준 거야. 근데 문제는 이행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각서 써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말 그대로 뭐예요? 최대한 협조,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각서에다가 뭐라고 써줬냐면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럼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 객관적 의미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고요. 이 모든 화재 사건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상가를 임대차해 줬어요. 근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뭐라고 달았냐면 이 상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화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한 거야. 근데 불이 나긴 났는데 문제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가 발생이 됐대. 불가항력. 그러니까 이제 요 임차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화재라는 것은 나의 잘못이냐 또는 나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 그래요? 아 몰라, 모든이잖아, 무조건 책임져 이러는 거죠. 그러면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 언제 이걸 다르게 하냐면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동일해요. 의사가 동일하면 무슨 해석하는 거예요? 둘의 생각이 똑같으면
자연적 해석하는 거고, 근데 표의자와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규범적 해석.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문자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모든. 그러면 당연히 모든이니까 불가항력이 포함된다는 거야. 이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차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느냐? 대표적으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면 어떤 해석을 할까요? 상대방이 없으면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행위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 자연적 해석, 상대방 없는 행위. 또 아까 가족법상 행위랑 재산법상 행위 중에서 진위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족법이에요? 재산법이에요? 가족법. 가족법상 행위는 진위를 존중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진위에 따라 해석하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은어를 쓰면 은어 속에 숨겨져 있는 속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어를 썼을 때 이 속뜻으로 해석하면 무슨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고 하나 찍어봐요. 자연적이고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규범적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서 은어를 쓰는데 교도소에서 이 담배를 강아지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얘네 둘 다 이제 교도소에서 강아지 매매 계약을 했대.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진짜 개를 데려다 줘야 될까요? 담배를 줘야 될까? 담배.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어요. 출소했는데 아직 사회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랑 계약을 하면서 강아지 계약을 했대. 그러면 을은 담배를 줄까요? 개를 줄까? 개를 주겠지. 이게 무슨 해석이야?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이야. 근데 얘도 민간인이긴 한데 얘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세상에 밝아.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는 순간 담배라고 딱 알아들었어요. 그럼 뭘 줘야 돼? 담배. 이게 무슨 해석이야? 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의사를 알고 있다면 의사대로 하는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 그게 바로 무슨 해석이냐면 규범적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의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는데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이 간극을 제3자 입장에서 메워내는 해석, 이걸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판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뭐냐면 갑이 을을 자동차로 다치게 했어요. 교통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이제 더 달라고 안 할게라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청구 포기각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있다가 을에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해서 영구 장애 상태가 옵니다. 그러자 을 측에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했고요. 갑은 뭐라 그래? 야, 너 저번에 다 받았다 그랬잖아. 더는 못 줘라고 다툼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예전에 얘네들이 손해배상 합의할 때 후유증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후유증 합의가. 만약에 후유증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에 따르면 될 거 아니야. 합의가 없었다. 구멍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극을 메워내는 해석이 바로 보충적 해석인데 누구 입장에서 한다고요? 자, 우리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다 받았다고 했는데 후유증이 발생해서 영구장애 상태가 왔다면 추가 배상을 더 하라고 했을까요? 할 필요 없다 그랬을까? 좀 더 해줘라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보충적 해석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안 했기 때문에 간극이 생겼고 그 간극을 메워내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불러요. 교재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지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표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바꿔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야?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해석은 누가 하느냐? 뭐 해석은 당연히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의 해석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해석해요? 그래도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합니다. 보시면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결국에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지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이요. 세 개 있었죠?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이 있었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최근 5년 동안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때 출제된 것도 역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었어요. 중요한 건 합의이지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갑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을토지로 표시했어요. 갑토지를 계약했는데 을토지로 표시했다. 계약은 어디에 성립한다고요? 갑토지. 의사 합치된 대로 성립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토지가 등기가 되면 을토지에 관해서는 그 등기가 격려되면 이건 원인무효 등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한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없거나 가족법상 행위, 내심의 의사,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규범적은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 표시. 그래서 여기 나오면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 총완결이라고 써주었다. 그리고 모든 화재는 뭐가 포함된다고 했냐면 불가항력 화재도 포함된다. 노력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런 것들은 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 공백이 있을 때 하는 해석이다라고 했고요. 제3자 일반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얘는 이제 계약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자, 뭐 중요한 거 다 끝났고요.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인데 중요한 거 자연적, 규범적은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이에요, 규범적이에요? 오표시 무효는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러면 해석의 기준인데요. 뭐 참고로 보시면 그러니까 해석은 어떤 순서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예요. 목사, 임신 이런 순서입니다. 목사, 임신. 목은 목적, 사는 사실인 관습, 입은 임의 규정, 신의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죠.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요 105조 한번 보실래요? 105조에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사회질서랑 관계없는 규정이면 강행규정이겠어요? 임의규정이에요? 사회질서랑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임의규정에 따른데요, 의사에 따른데. 의사. 임의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106조, 바로 위에 106조 볼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규정과 관습 중에 뭐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습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뭐에 따라야 될까? 의사에 따라야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이라는 건 의사를 말하는 거고,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 그 다음에 임의규정,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행위는 핵심이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에 따라야 되고, 의사가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하고요. 만약 마지막에 신이라고 써 있는 건 신의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 사물의 근본 원칙, 이게 이제 조리죠. 여기에 따라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 갑이 자기 소유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으로 기재가 됐다. 그러니까 진위는 얼마라고요? 960인데 표시는 690으로 된 거야. 자,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네요.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정답은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규범적에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인데 좀 전에 구성요소 봤죠? 효과의사와 구성요소는 두 가지예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를 강조하는 의사주의랑 표시를 강조하는 표시주의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한다고 했냐면 절충주의인데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표시주의로. 근데 이제 여기 제3법에서는 표시주의로 기울어지는 거고,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에 가깝다. 신분행위라고 부르고요.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네 가지를 볼 거예요. 비통착사, 비진의 통정, 사기 강박,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와 계속 연결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복습은 하시나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복습, 기본 과정은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면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죠. 근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이때 능력은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 되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어때야 돼요?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을 것. 기억나세요? 나셔야 할 텐데. 복습은 지금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중개사법을 봤다 그러면 오늘 중개사법 복습하시고, 예를 들어 세법 봤다 이러면 세법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1차 위주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1차 위주로 하시고 2차는 일단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수업은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봄이 올 때 한 2, 3월 정도까지는 1차 위주로 복습하셔야 되니까 2차는 수업을 다 들으시고 2차 수업 듣는 날도 뭐 정하시고 싶으면 한 30분 간단히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민법이나 개론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민법을 보셔야 돼요. 제가 민법 강의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이 공부할 양이 제일 많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잖아요. 민법 꽈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양도 많고 내용도 좀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때요. 그리고 이제 개론도 같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민법과 개론을 비중을 놓고 한다면 6대 4나 7대 3의 비율로 민법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1차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2차도 수업은 계속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월쯤 되면서 2차 복습 같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민법의 시간을 좀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뭐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4가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럼 이건 아까 본 거네요. 진의가 아닌 걸 표시했대. 그러면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자, 1항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표시주의에 따라 원칙이 뭐라는 거야? 유효한 거야. 근데 단서 조항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2항은 이제 공통규정. 이게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또는 하자가 있다. 불일치하는 게 3개죠. 비진의, 통정, 착오고. 그러면 의사의 하자가 있는 건 뭐였냐면 사기나 강박,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러면 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의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았다면 집을 팔 때는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다만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4가지를 오늘 차례대로 볼 텐데, 비진의 표시는 성립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이때 의사 표시라는 건 법률 관계를 의혹하는 것만 말하고요.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 이런 건 아예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세 번째,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아까 우리 사립대 조교수 사건 생각해 보면 그만둘 생각 없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해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러면 가끔 진의에 대한 개념을 출제하는데 이번 시험에 이것도 물어봤어요. 진의란 무엇이냐? 진의라는 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바라거나 원하진 않았어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그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다라는 거예요. 진이. 구별이 되세요? 요 처음에 이게 우리 인문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좀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판례. 강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한 사람이
안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증여합니다. 안 주고 싶었는데 증여했다. 이거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준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깡패가 와서 돈 내놔 이럽니다. 아, 진짜 안 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 무섭잖아. 그러니까 아유, 줘야 되겠다. 이러고 줄 거 아니야. 그럼 줄 때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비진이가 아니라 진인 거예요.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생각으로 했다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는데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이냐면 회사에서 못된 짓 하다 걸렸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불러요. 가봤더니 감사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만둘래? 잘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지. 제가 여기서 그만둘게요 이러면 퇴직금 처리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만둬? 이렇게 다투다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해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금은커녕 잘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입니다. 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진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뭐뭐 할 생각 없이 뭐뭐 할 의사 없이 무엇을 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진이라는 거야, 비진이라는 거야? 뭐뭐 할 생각 없이 했다면 이게 비진인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그냥 진인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사장님 왜 사직서 내래? 왜?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 마. 이거 퇴직금 처리하고 변칙 처리하고 그리고 재입사 방식으로 계속 일하게 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사직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직서를 냅니다. 그럼 이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는 건 그만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사직서 제출은 진이다, 비진이다? 그러면 비진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생각 없이 의사 없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이게 바로 비진이다. 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합니다. 만약에 불일치를 모르고 하면 그건 비진이 통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착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게 착오기 때문에 비진이는 착오와의 차이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고 착오는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췄어요. 자, 원칙은 표시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했죠. 언제 무효가 된대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용어 잘 봐두세요. 알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악이라고 했죠.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였어요? 몰랐다는 거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요? 몰랐다요? 이거 나 알 수 있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거야. 근데 알 수도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얘는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도 있었는데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유효가 되려면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항상 조심하실 점은 악의 또는 과실과 같은 말이다. 요게 이제 비진이에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이런 거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대. 근데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을과 짜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로 매매합니다. 가장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돈 안 갚으려고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표시했네.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얘는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해요? 알면서. 그럼 여기까지는 비진이랑 똑같아요. 의사 표시가 있고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하고. 근데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비진이는 짜고 했어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야. 통정, 합의, 양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저 사람이 그런 건데 라고 인식한 것으로 통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짜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둘이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냐면 무효다라고 봐요. 무효. 그러면 비진이와 통정은 취소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냐 무효냐라는 문제. 우리 시험에 2번 뭐라고 출제됐냐면 비진이에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OX. 이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무효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 볼 텐데 차고는 취소 사유로 되어 있고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이고 그것이 중요해야 되고 상대방이 아무리 얘가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이러면 취소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여야 한다 그랬어요? 동기의 착오는 포함될까 안 될까? 동기는 내용이 아니야. 아니라 그랬지. 중요해야 되고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가 있으면 안 돼?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면 보통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랑 중과실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보통 경과실의 경자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것이고 중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거야. 요만큼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요만큼도 신경 안 썼다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최소한 뭐는 있으면 안 돼. 중과실. 그럼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경과실이 있었대. 경과실. 경과실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만 아니면 가벼운 과실 정도까지는 취소권을 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운 과실이면 얘는 취소할 자격이 없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사기나 강박, 얘도 무효가 아니라 뭐였냐면 취소. 비통착사에서 비통한 것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의 문제고 착사, 착오와 사기 강박은 취소의 문제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비통착사의 공통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건 공통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볼게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겼는데 이건 진짜 한 게 아니라 짜고 한 거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갑. 이거 무효니까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근데 등기는 을에게 돼 있는 바람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선의로 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병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 그럼 원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한 게 부동산을 샀는데 소유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그럼 얘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선의, 악의 물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해요. 근데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그럼 무권리자에게서 사면 권리 취득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규정은 어쩔 수 없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뭐 나온 거예요? 비통착사. 많이 없어요. 이렇게 총칙에서 이거 한 번, 그리고 계약법에 가면 또 뭐 있었냐면 해제 한 번, 딱 두 군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준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은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리되셨어요?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사면 권리 취득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가능하다. 그러면 좀 전에 볼 때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돼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요. 그렇죠. 여기 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선의이긴 한데 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이게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과실 있는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라는 거야. 선의면 되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고요. 그리고 선의는 추정돼요. 추정된다는 건 얘가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받는 거야? 선의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병이 자기가 스스로 선의라고 증명해야 돼요.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돼. 갑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선의는 어디 가든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비통착사에서 똑같이 나올 거야.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지 무과실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의는 모두 추정된다. 자, 그리고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이런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의사가 중요할까요? 표시가 중요할까? 그렇죠. 얘는 표시가 중요해요. 가족법상행위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의사. 그러니까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이런 거 적용 안 하고요. 표시가 되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가 될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조건 유효해요.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가족법상행위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의사와 다른 표시라면 표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혼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겠다고 표시했어요.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무효인 거 보죠. 중요한 건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지금 개괄적인 내용들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자, 비진이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